저는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 뇌전증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이우진입니다. 우선 귀한 시간 내서 이 강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요. 저는 성인 뇌전증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성인 뇌전증 환자분들은 특히 이전에 뇌전증이랑은 병과는 상관없이 지내오시다가 일단 발작을 경험을 하고 뇌전증에 대해서 진료를 받게 되면은 내가 뇌전증이 맞을지, 그리고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생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만큼 진료실에서도 여러 질문을 준비해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뇌전증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진료를 보면서 환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한 대답을 드리고, 또한 제가 환자분들 치료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뇌전증 환자분들 중에서 소아뇌전증 환자분들도 좀 많을 텐데요. 여러 이제 그 원인이나 치료법들, 그리고 장기적인 예후 이런 면들에서 다른 내용들이 많아서 일단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성인 뇌전증에 대해서 이번에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후에 질의응답 때 물어봐 주시면은 최대한 아는 선에서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뇌전증이 어떤 병인지, 그리고 어떠한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발작을 경험했거나 뇌전증이 의심될 때 뇌전증을 어떻게 진단할지, 그리고 뇌전증의 약물 치료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그리고 비약물적 치료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뇌전증 환자로 살아가면서 알아야 되는 관리법, 그리고 또한 뇌전증 역시 노인성 질환인데 노인 환자에서 뇌전증을 치료할 때 어떠한 점을 알아야 할지, 그리고 여성 뇌전증 환자에서 여성의 생리적인 특징과 결혼, 임신, 출산, 수유 등 과정에서 어떠한 점을 알면 좋을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개항 뇌전증 약제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뇌전증 환자마다 상황이 좀 다르고 약제의 선택은 의사가 환자의 여러 상황을 고민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약이 좋다, 이러한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뇌전증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의 특징을 아시는 것이 필요한데, 뇌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뇌는 굉장히 방대하고 세밀한 전기회로라는 점입니다. 뇌는 이제 500억 개에서 1000억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각 신경세포당 1000개에서 10,000개의 시냅스로 다른 신경세포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약 100조에서 1000조 개의 시냅스로 이루어진 굉장히 이제 방대하고 세밀한 전기 회로입니다. 따라서 이런 전기 회로에 가해진 손상 혹은 기능 이상이 있을 경우에 전기 합선, 스파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경련 발작은 일종의 스파크로 발생하는 현상인데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오른쪽 이제 아래를 보시면은 저희가 뇌전증 환자를 진단할 때 중요하게 쓰고 있는 뇌파의 이제 결과 사진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뇌 신경세포의 일부 혹은 전부가 비정상적으로 동기화가 되어서 발작적인 과활성을 보이는 현상으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 굉장히 조용한 뇌파 그래프가 갑자기 발작적으로 과활성을 보이고, 이러한 과활성이 뇌 전반이나 일부에서 동기화되어서 나타나고, 이러한 과활성이 일부 지속되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경련 발작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경련 발작은 그러면 어떠한 양상을 띠느냐, 영어로는 시저라고 합니다. 시저는 사로잡힘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처음에는 악마의 저주 같은 종교적인 현상으로 잘못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평소에 없던 이상한 느낌이나 행동이나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특징은 자발적이면서 과도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뇌는 부위별로 기능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전기 합선이 어디에 얼마큼 넓은 부위에 걸쳐서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발작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발작으로 이제 가장 흔하게 알고 계신 것이 의식을 잃고 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지가 뻣뻣하게 굳고 굳어지다가 이렇게 떠는 증상,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의식 소실 없이도 한쪽 팔다리를 떨거나 얼굴만 떠는 경우의 발작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떠는 거 없이 멍해지면서 반응만 떨어지는 증상도 있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겉으로는 이제 알지 못하고 본인만 느낌만 오는 형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조 증상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성인 뇌전증 환자의 50에서 60%에서 발작 시작 시에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림이나 통증 등의 감각 이상이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속이 치밀어 오르는 듯한 증상이나 공포감, 환청, 환시, 환각 등을 느낄 수가 있고, 기시감, 그러니까 처음에 일어나는 일인데도 예전에 경험했던 것 같은 착각이나 미시감, 원래 이제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처음인 것 같은 착각,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전조 증상은 뇌의 이제 경련파가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추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발작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크게는 국소 발작, 그리고 전신 발작, 그리고 부위 미상 발작이고, 국소 발작은 본인이 이제 상황을 인지하고 외부의 이제 자극에 잘 반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가지고 의식 유지 발작, 의식 손상 발작으로 추가적으로 나뉩니다. 국소 발작은 뇌의 한쪽 반구에서 국한돼서 시작하는 발작입니다. 반면에 전신 발작은 대뇌 양쪽에서 함께 시작되는 발작이거나 아니면 양쪽으로 연결된 부위에서 발생을 해서 곧바로 양쪽으로 파급되는 발작을 얘기를 합니다. 전신 발작은 기본적으로 의식 손상 발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위 미상 발작은 그걸 분류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국소 발작은 이제 추가적으로 운동 발작과 비운동 발작으로 나뉩니다. 운동 발작은 겉으로 보이는 팔다리의 움직임이 있는 경우, 비운동 발작은 그런 게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운동 발작은 추가적으로 이제 오른쪽과 같이 한 7개 정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동증, 무긴장 발작, 간대 발작, 뇌전증 연축, 과운동성 발작, 근간대 발작, 강직 발작 등인데,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보면은 자동증은 자동적이고 반복적인 움직임입니다. 입맛을 쩝쩝 다시거나 왔다 갔다 이렇게 두리번거리거나 손을 문지르거나 반복적으로 하나의 단어를 말하거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만지작거리는 증상을 얘기를 하고, 무긴장 발작은 팔다리에 이제 힘이 갑자기 빠지는 그런 이제 양상입니다. 간대 발작은 지속적인 리드미컬한 경련인데 한 3번 이상 팔다리가 이렇게 떨리는 게 간대 발작입니다. 뇌전증 연축은 이제 소아에서 보이는 것이고, 과운동성 발작은 몸부림치거나 발구르기와 같은 이제 조금 비특이적이고 비전형적인 과도한 활동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근간대 발작은 간대랑 다르게 대개는 일회성으로 급작스럽고 불수의적인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이고, 강직 발작은 이렇게 뻣뻣하게 몸이 굳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비운동 발작에는 자율신경 발작, 그리고 움직임 마비, 인지 발작, 정서 발작, 감각 발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름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자율신경 발작은 심박수나 혈압, 땀 분비나 피부 색깔, 아니면 털이 이렇게 곤두서는 거, 위장관 증상 등 여러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움직임의 마비는 행동을 하다 갑자기 멈추고 멍해지는 거, 이것은 잘 감지되지 않고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지 발작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시감이나 미시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언어나 기억, 공간 지각력 등등의 인지 능력이 일시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증상을 얘기를 하고, 정서 발작은 두려움이나 불안, 기쁨, 부적절한 웃음이나 울음으로 보이는 발작입니다. 또한 감각 발작은 차가움이나 뜨거움, 따끔거림이나 소리, 냄새, 맛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신 발작도 운동 발작이랑 이제 비운동 발작으로 나뉠 수가 있고, 거의 이제 비슷하게 분류가 됩니다. 발작의 대표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몇 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우측 전축두엽 뇌전증 환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뇌전증 진단을 위해서 뇌전증 모니터링실에 입원을 해가지고 비디오와 뇌파를 함께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다가 전조 증상을 본인이 느껴서 간호사님을 호출을 하고, 약간 이제 속에서 메스꺼운 느낌이 들어서 수건을 입에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진이 와서 이제
환자 상태를 체크를 하고 이때까지는 반응을 적절히 하는데 왼쪽 팔에 이제 강직이 발생을 하면서 목도 이제 뻣뻣해지고 반응이 떨어지면서 고개가 돌아가면서 입이 왼쪽으로 돌아가고 고개는 왼쪽으로, 그리고 왼쪽 팔에 강직이 더 확연해지면서 오른쪽 팔까지, 그러면서 근간대가 시작됩니다. 근간대는 보통 그 주파수는 점점 더 느려지고 진폭은 점점 더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크게 이제 떠는 모습으로 바뀌면서 경련이 멈추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양상이 전형적인 측두엽 혹은 전두엽에서 발생하는 뇌전증의 양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청소년기 근간대성 경련 환자에서 근간대와 전신 발작이 이제 같이 나타나는 이런 영상입니다. 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은 양쪽 손이 움찔움찔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간대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움찔 하시다가 조금 더 확연해지고 연달아서 하다가 양쪽 이제 손이 강직이 오고 목에 간직이 오면서 소리가 이제 안 들리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양쪽 팔을 앞으로 내밀면서 전신 강직이 있고 강직에 뒤따라서 근간대가 오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근간대는 처음에는 주기는 짧고 진폭은 작다가 진폭이 점점 늘어나고 주기가 느려지면서 끝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근육의 긴장 소실로 발생하는 이제 발작입니다. 이 환자는 이제 근육의 긴장이 소실되면서 의식이 소실되는 양상의 발작을 하시는 분이어서 팔을 들고 숫자를 세라고 이제 시켰습니다. 숫자를 세다가 이제 반응이 떨어지면서 팔이 양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바로 또 이제 발작이 끝나서 이 팔을 들고 숫자를 다시 세기 시작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양상의 발작들이 있을 수가 있고, 다음에 보여드릴 양상은 굉장히 이제 비전형적인데 왼쪽 전두엽에서 발생하는 이제 과운동성 발작입니다. 이 환자는 카드놀이를 하면은 발작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걸 시켰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이렇게 가지고 세다가 갑자기 오른팔부터 뻣뻣해지고 고개가 오른쪽으로 잠깐 돌아가더니 몸부림을 치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왔다 갔다 이제 안절부절을 못하고 고개를 흔들고 발을 구르고 이런 양상의 이제 경련을 보이고 있고요. 한쪽 팔을 떨거나 아까 보였던 전형적인 발작의 양상이 아니라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고 하는 양상으로 하는 비전형적인 과운동성 발작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제 뇌전증이랑 다른 병을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특징은 비교적 이제 지속 시간이 짧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의식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발작의 유형이 뇌전증의 발생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뇌전증이란 특별한 유발 원인이 없이도 반복적으로 발작이 발생하는 만성 뇌질환입니다. 뇌전증은 특히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전신뇌전증과 국소뇌전증입니다. 전신뇌전증은 신경회로 전체의 기능 및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깨는 이온 채널의 문제나 대사질환 등이 이제 그 예시가 될 수 있고, 국소뇌전증은 뇌에 국소적인 이상이 있어서 그것이 뇌전증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뇌 국소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어떠한 질환도 뇌전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뇌전증의 진단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보편적인 것은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2번 이상의 비유발 발작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이제 정의이고, 최근에 제시된 것은 한 번의 비유발 발작이 있었고 향후 10년 내에 비유발 발작의 재발 가능성이 60%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이고, 세 번째는 뇌전증 증후군의 진단에 합당한 임상 양상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뇌전증의 평생 유병률은 1000명당 7.6명, 1%가 약간 안 됩니다. 현재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활동 뇌전증 유병률은 약 0.7% 정도입니다. 또한 전체 인구 중에 4에서 약 10%가 평생 살면서 한 번 이상 발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발작을 경험을 하고 뇌전증 중에서는 국소뇌전증이 가장 흔합니다. 뇌전증은 치매랑 뇌졸중 다음으로 가장 세 번째로 흔한 신경계 질환입니다. 연령에 따라서 발생률이 좀 다른데 1세 미만에서 가장 높다가 20, 30대에서는 급격히 떨어지다가 40대 때부터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60세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노년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노년 인구가 가장 많은 노인성 질환입니다.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2009년부터 2017년도까지 뇌전증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여기 맨 위가 7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75세 이상 환자들이 원래도 가장 많았지만 가장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뇌전증은 노인성 질환이고 점점 더 노인성 질환이 되고 있습니다. 뇌전증의 질병 부담 및 예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뇌전증 환자의 사망률은 일반인보다 두세 배가 높습니다. 주요 사망 원인으로는 발작이 굉장히 심한 형태로 오는 뇌전증 중첩 상태라는 게 있고 발작의 합병증, 심장이나 폐나 다른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사망하실 수도 있고 발작으로 인한 사고나 원인 불명의 돌연사 그리고 자살의 위험성도 일반인에 비해서 3배가 높습니다. 특히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정신병이나 인격장애 등 여러 정신과적 질환의 병발할 가능성이 뇌전증 환자는 적게는 30%, 많게는 60% 정도 됩니다. 오른쪽은 이제 뇌전증과 다른 주요 내과 질환,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치매, 정신과적 질환들의 이제 동반율을 나타낸 표인데 일반인에 비해서 이러한 주요 질환의 동반율이 평균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뇌전증 환자는 평범한 삶을 꾸려나가거나 아니면 꿈을 이루거나 할 수 없나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뇌전증 환자 중에서 인류의 훌륭한 족적을 남긴 분들의 사진을 좀 제가 가져왔는데요. 왼쪽 위를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네덜란드의 화가 이제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이고 오른쪽은 이제 그 러시아의 작곡가인 차이코프스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도 뇌전증을 앓았지만 각각의 이제 미술과 음악, 문학 분야에서 정점에 위치해서 이제 훌륭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술가들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왼쪽 아래는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 그리고 이제 얄타 회담에 참석했었던 제가 루즈벨트 대통령 이렇게 이제 본인의 꿈을 이루거나 사회에 큰 기여를 하는데 전혀 제약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뇌전증의 원인은 거의 반 이상이 특발성 원인 미상입니다. 그런 경우가 가장 많고 원인이 있다면은 이제 특히 노인성 뇌전증 환자에서도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4대 원인이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과 퇴행성 질환 그리고 종양, 외상입니다. 그렇다면 뇌전증의 진단은 어떻게 할까? 발작이 의심되는 일을 제가 처음 겪었는데 내가 뇌전증일지 그리고 뇌전증은 어떻게 진단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발작을 한 게 맞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이벤트가 뇌전증 발작으로 오해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이제 많은 것이 실신인데 실신은 10명 중에 4.5명이 평생 살면서 한 번 이상은 경험하는 굉장히 흔한 이벤트입니다. 특정한 유발 상황이나 동반 증상, 예를 들면 창백했거나 식은땀이 났거나 시야가 흐려졌거나 혈압이나 맥박이 떨어졌다. 이러한 이제 증상으로 실신이었던 거를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고 또 유의하실 것이 실신에서도 약 20%에서는 떨림이 있을 수가 있어서 떨었다고 다 경련 발작은 아닙니다. 또한 이제 감별을 해야 될 것이 뇌허혈 발작인데 이제 머리에 피가 조금 덜 가서 발생을 하는 거고 이것은 특징이 힘이 빠지거나 말이 안 나오거나 발음이 어눌한 것 같은 음성 증상이 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제 고혈당이나 저혈당, 신장이나 간 질환
그리고 탈수나 약물에 의해서도 이제 의식 변화나 그 발작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수면 질환 중에서도 발작으로 오해될 수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소아에서는 야경증이나 몽유병, 그리고 노인분들 중에서는 렘수면 행동장애가 있는데, 렘수면 행동장애는 자다가 막 싸우는 듯이 욕을 하고 발차기를 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별할 점은 그런 행동을 보였을 때 깨워서 이제 물어보면은 꿈 내용을 기억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또 특징이 또한 다른 이제 그 감별 질환이 조짐이 있는 편두통이 있을 경우에 시각 증상이 보일 수가 있는데, 양쪽 눈에서 동시에 매번 위치가 달라지는 시각 증상이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 도통과 동반되고 한두 시간 내로 사라진다는 점에서 감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가성 발작이라는 게 있는데, 심리적인 원인으로 발작을 흉내내는 것이지만 무의식적이고 꾀병은 아닙니다. 이건 역시 이제 발작과 구별이 어려운 점이 많고, 그래서 이제 발작을 한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세한 병력 청취에 의한 전문의의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발작을 한 게 맞는 것 같다면은 그 다음 따져볼 것은 명확한 유발인자가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유발인자가 있는 유발 발작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발인자는 되게 이제 많이 알려진 것은 독성 물질, 그리고 특정 약제, 대사 이상입니다. 이러한 것들 중에서 경련과의 관련성이 확립되어 있고, 그리고 인과관계가 확실한 경우, 보통은 그것에 노출된 지 1일 내에 발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유발 발작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특히 술이 있는데, 음주 후에 술이 깨면서 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해질 이상으로는 고혈당이나 저혈당, 고저나트륨 혈증, 고저칼륨 혈증, 저칼슘 혈증, 저마그네슘 혈증 등이 있고, 약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신과 약 중에서는 클로자핀이나 부프로피온, 진통제의 일부, 항생제 중에서 카바페넴 계열의 항생제, 호흡기 약, 그리고 향정약품, 그리고 일부 항암제 등등이 이제 발작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한 리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이제 발작 유발 원인 없이 발생한 비유발 발작이라면 약을 꼭 써야 되는지, 그리고 그 자체로 진단이 충족한지, 첫 발작부터 항뇌전증제를 시작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고, 여기서 또 따져봐야 될 것이 급성 증상성 경련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급성 증상성 경련이라는 것은 뇌졸중이나 뇌출혈, 뇌외상이나 수술, 중추신경계 감염이나 염증성 병변 같은 뇌에 뭔가 이제 자극이 가해지고 나서 일주일 내에 그에 대한 증상으로 발생한 경련인지입니다. 보통 처음으로 경험하는 경련의 25%에서 30%가 급성 증상성 경련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성 뇌전증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38% 미만으로 작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약을 쓸 필요는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뇌 내에 만성 병변이 있는지, 이런 경우에는 만성 증상성 경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인 병터는 대개는 뇌졸중이나 뇌출혈, 외상이나 퇴행성 병변, 종양이나 뇌혈관 기형 등이 대표적인데, 이런 경우에는 첫 경련이라도 그 병터 때문에 생긴 발작이라면 만성 뇌전증으로 굳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대개는 60%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따라서 첫 경련이라도 뇌전증으로 진단을 하고 약을 시작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또한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 첫 경련이 정말 맞는지입니다. 왜냐하면 첫 경련으로 저희에게 오신 환자분들 중에서 약 반 정도에서는 이전에 놓친 경련 발작 병력이 잘 물어보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는 이상감각이나 인지, 정서 등 비운동 그리고 비전형적 발작이기 때문에 잘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게 있다면은 뇌전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제 첫 비유발 발작을 겪었을 때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뇌전증 증후군에 합당한지입니다. 주로 소아나 청소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대표적인 뇌전증 증후군은 양성 롤란딩 뇌전증, 그리고 소아 소발장 뇌전증, 청소년 소발장 뇌전증, 청소년 근간대 뇌전증 등이 있습니다. 또한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 국소신경학적 징후가 있는지, 뇌전증의 가족력이나 열선 경련의 병력이 있는지 등등을 참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으로 비유발 발작을 겪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성 증상성과 만성 증상성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판단은 뇌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1주 이내면 급성이고 4주 이후면 만성입니다. 급성으로 생기는 이유는 뇌의 흥분성 신호 물질이나 혈관 내 장벽의 기능 저하나 뇌의 허혈이나 신경세포의 안정성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갈 확률은 적고, 만성 증상성의 경우에는 교세포화나 신경회로의 재형성 같은 만성적인 회로의 변화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굳어져 있는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서 뇌전증으로 진단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뇌의 병을 앓고 나서 적게는 4주에서 많게는 20, 30년 이후에도 뇌전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뇌전증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뇌 사진 촬영, 특히 MRI랑 뇌파 검사입니다. MRI는 사진에 보이는 뇌의 이상을 확인하는 것이고, 하지만 뇌전증 환자에서 모두에서 이상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주요한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화된 프로토콜이 있어서 뇌전증이 의심되면은 그 프로토콜에 맞춰서 MRI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뇌파 검사는 전기 스파이크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것인데, 보통 증상이 없을 때 시행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모든 환자에게서 이상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비디오 뇌파 검사입니다. 보통 24시간에서 길게는 수일에 걸쳐서 비디오랑 뇌파를 동시에 긴 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증상이 있을 때 비디오랑 뇌파를 함께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뇌전증과 다른 질환을 최대한 감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뇌전증을 처음 확진하기 위한 필수 검사입니다. 뇌전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약물 치료가 우선됩니다. 약물 치료를 했을 때 환자 10명 중에 7명은 약으로 잘 조절이 됩니다. 또한 약물로 조절되는 환자 7명 중에서 3명은 2년에서 5년 정도 약물 치료 후에 약을 끊어도 경련이 재발하지 않아서 졸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3, 4명은 약을 끊으면 경련이 재발하여서 이런 경우에는 오랜 기간 항경련제를 복용을 해야 됩니다. 평균적으로는 약물 복용 기간은 10년입니다. 또한 나머지 3명에서 3.5명은 약물로 뇌전증이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뇌전증입니다.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보통 첫 번째 약을 쓰면 약 50%에서는 증상이 조절되고, 조절이 안 됐을 경우에 두 번째 약을 쓰면은 20% 정도 추가적으로 조절이 되는데, 세 번째 약부터는 추가적으로 조절되는 그런 효과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두 가지 약에서 약을 조절이 실패했을 경우에 약을 6개 정도까지 섞어서 써보면은 그 중에 약 17% 정도는 추가적인 증상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난치성 뇌전증을 진단하기 전에 보통 6개 정도는 약을 써봅니다. 뇌전증으로 진단받고 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변화를 조사했는데, 이거 국내 자료입니다. 2009년에는 그러한 환자들이 약 17만 명 정도였는데 2017년도에는 약 25만 명 정도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뇌전증의 약 사용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 하나의 약만 사용하는 단일 약제 환자분들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3가지 이상의 약제를 사용하는 복합 약제 사용하는 환자분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또한 예전 약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신약의 사용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뇌전증 약물 치료의 원칙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약물의 선택이 중요한데, 약물의 선택은 뇌전증의 분류나 약물의 기전, 부작용이나 환자의 나이, 건강 상태들을 고려해서 주치의와 상의하에 결정하게 됩니다. 흔한 부작용은 공통적인 것은 졸림이나 어지럼증 등이 있고, 그리고 약에 따라서 손떨림이나 발진, 전해질 이상이나 간 기능 장애, 백혈구 감소증, 그리고 주의력 장애나 기분 장애, 털이 많이 나는 다모증이나 탈모, 잇몸 비대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혈액 검사가 필요하고, 환자는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의 이름과 부작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담당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난치성 뇌전증은 적절한 항뇌전증 약을 충분히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작이 계속되는 경우이고, 발작이 충분히 조절된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보통은 1년입니다. 뇌전증 환자의 60에서 70%는 약에 의해서 발작이 1년 이상 완전히 조절이 되고, 그 나머지 환자들 중에서도 20%는 발작의 횟수나 강도가 충분히 조절되어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을 충분히 줌에도 불구하고 발작이 자주 발생하는 환자들은 전체에서 약 10에서 20% 정도입니다. 먼저 난치성 뇌전증을 진단하기 전에 정말 난치성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확인해 볼 것이 환자가 정말 약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먹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한 이제 먹고 있는 약의 종류가 적절한지, 그리고 용량이 부족하진 않는지, 복용 횟수가 부적절하진 않을지, 그리고 약을 조합을 했을 때 약의 궁합이 적절하지 않진 않을지, 그리고 발작의 형태나 뇌전증의 진단이 과연 맞았던 것인지 다시 한번 재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난치성 뇌전증의 경우에는 수술이나 미주신경 자극이나 케톤 식이요법 등 비약물적인 요법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수술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수술 치료의 대상이 되는 환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뇌전증이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 두 번째는 수술적 요법이 약물 치료보다 유리한 환자. 예를 들면은 약물로 뇌전증이 잘 조절되더라도 평생 약을 복용을 해야 하고 수술로 비교적 얌전하게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수술 치료의 잠재적인 효과가 약물 치료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뇌전증의 원인이 종양이나 뇌혈관 기형과 같은 특정 질병에 있고 이에 대해서 어차피 수술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드물지만 약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으로 약물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의 성공률은 대개는 이제 50%에서 60% 정도로 알려져 있고, 수술을 해도 일정 기간은 약물을 복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케톤 식이요법입니다. 케톤 식이요법은 다량의 지방을 복용함으로써 지방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케톤이 발작을 억제하는 것을 기대하는 요법입니다. 약 30%에서는 발작이 완전히 없어지고 나머지 30%에서는 발작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안정성도 괜찮은데 비만의 염려는 적지만 비타민이나 철분 같은 영양소는 보충을 해줘야 되고, 대부분 식물성 지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맥경화나 고혈압 등의 합병증도 적습니다. 또한 종종 변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간단히 보통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방법은 보통 한 5일 내로 금식을 하면서 소변으로 케톤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케톤 시기를 시작하면서 점차 양을 늘리고 보통 일주일 이내로 입원을 하면서 초기에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지를 관찰을 하게 됩니다. 효과는 보통 한 달 정도 관찰을 하고 효과가 있다면 2년 정도 유지를 합니다. 2년간 발작이 없었다면 보통 1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원래 시기로 바꿔줍니다. 드물게는 식사요법이 끝난 이후에 발작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케톤 식이요법을 재시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케톤 시기를 유지할 때 중요한 것은 추천된 음식만 섭취하는 것, 그리고 허용된 양의 당분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주신경 자극술인데, 몸에 조그만 자극기를 삽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미주신경을 정기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효과는 아까 두 가지 방법보다 높지 않아서 30에서 40%에서 발작의 빈도를 50% 정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작용은 기침이나 목소리 쉬는 것, 치통, 안면 통증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뇌전증 환자에서 이제 발작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성인은 세 가지입니다. 약, 그리고 술, 그리고 잠입니다. 항뇌전증 약을 제대로 먹지 않는 경우가 가장 이제 발작을 재발하는 흔한 원인이고, 이런 경우에 다른 경우보다 발작을 조금 더 세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술은 그리고 마실 때에도 안 좋고 마시고 난 뒤에도 발작을 유발합니다. 또한 밤을 아예 새거나 거의 자지 않는 경우에도 경련을 할 수가 있는데 4시간 이상씩은 꾸준하게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성분들에서 월경시나 아니면 배란했을 때 에스트로겐 레벨이 올라가면서 경련을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내과나
정신건강의학과 등 다른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처방되는 약물 중에 일부가 경련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열이나 다양한 몸의 이상이 있었을 때에도 발작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일부 환자에서는 빛이나 소리 등 특정 자극에 의해서 발작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반사성 뇌전증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는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발작 발생 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크게 사실은 걱정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대개 몸을 떠는 발작은 2분 내에 끝나게 되고, 발작했다는 것 자체로 응급실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 원칙은 당황하지 말고 옆에서 일단 조용히 지켜보고 자연적으로 발작이 멎을 때까지 가만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팔다리를 억지로 잡거나 인공호흡을 하거나 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바닥에 편하게 눕히고 옷이나 단추의 끈 등을 풀어가지고 숨쉬기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머리 아래에 방석이나 부드러운 담요 등을 놓아서 다치지 않도록 하고, 주변에 딱딱하거나 날카롭거나 뜨거운 물체는 치워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에 뭔가를 넣지는 말고 고개를 옆으로 살짝 돌려서 흡인하는 것을 방지를 하고, 발작이 끝난 뒤에는 환자에게 설명을 해주고 쉬거나 잠을 자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5분 이상 떠는 전신 발작이 지속되면은 이것은 그 자체로 발작이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속히 응급실로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자체로는 응급실로 오실 필요는 없는데, 5분이 넘어가는지를 보셔서 5분 이상 넘어가면은 빨리 응급실로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뇌전증 중첩 상태는 이제 발작이 굉장히 심한 상태로 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 발작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중간에 의식 회복이 없이 2번 이상 연속적으로 발작을 하는 경우로 정의가 됩니다. 전체 발작의 적게는 2%에서 많게는 7%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사망률이 꽤 높은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뇌전증 중첩증이 조절이 돼야 되고, 원인이 치료하는 것이 장기적인 예후에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뇌전증으로부터 언제 이렇게 졸업을 할 수 있는지, 졸업을 할 수 있는데 졸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무발작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 완결에는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최근 10년간 무발작이고, 그리고 그 중에 최근 5년은 약물 치료 없이 이제 무발작이었던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일부 연령 의존 뇌전증 증후군에서 적응 연령이 지난 경우 치료 완결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발작이 잘 조절돼 가지고 약을 중단했을 때 일반적인 발작의 재발 위험성은 40%입니다. 이 중에 80에서 90%가 중단을 하고 나서 2년 이내 발작의 재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발작 이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재발 위험도가 감소하는데, 6개월 동안 발작이 없었다 그러면 재발 확률은 44%이고, 12개월 없었다 그럼 32%, 18개월은 17%, 5년 이상 무발작이었으면 추후에 발작 재발률은 약 1%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시 이제 일반인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발작이 보장되는 상황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뇌전증 환자로 지내면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뇌전증은 단순한 신경계 질환이어서 유전병이거나 숨겨야 할 병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고 약물 치료로 조절에 성공을 하면은 학업이나 직장, 결혼, 가정 등 정상 생활이 모두 가능합니다. 직업적으로도 어떤 일이라도 대부분 할 수 있는데, 위험물을 취급하는 운수업이나 군인이나 소방수 같은 직업은 조금 이제 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적절하진 않겠습니다. 다른 약물을 투약할 때 좀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 다른 약물을 처방받을 경우에 처방한 의사에게 뇌전증 약물 투약 내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약물을 일주일 이상 복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뇌전증 담당의에게도 투약 내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한약은 간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뇌전증 약물과 충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삼가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약제는 규칙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고, 약제 복용이 늦었을 경우에 다음 스케줄 2시간 전까지는 생각났으면 늦더라도 드시고,
다음 스케줄 2시간 이내면은 다음번 약을 그냥 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밀린 약을 한꺼번에 보충해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환자는 이제 본인이 복용하는 약물 부작용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약물을 투약한 초기나 아니면 약물을 복용해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영이나 사우나, 모터사이클이나 암벽타기 등 위험한 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어르신에서 뇌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에서 뇌전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전히 이제 원인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뇌졸중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약 30에서 40% 정도이고, 그 다음은 치매나 알츠하이머 병 같은 퇴행성 질환, 그 다음은 종양, 그 다음은 뇌 외상입니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전증 발작을 근간대나 이런 것들이 떨림이나 약물의 부작용과 이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을 놓치기가 쉽고, 병련을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좀 많고, 실신이나 낙상 등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독거를 하시거나 요양시설에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 병력을 파악하기 힘든 점에서 진단이 다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부작용에도 약간 취약하신데 항뇌전증 약에 의한 인지장애, 그리고 뼈 건강 악화나 동맥경화에 조금 더 취약하실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약 처방을 해야 됩니다. 또한 약물의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신경학적인 증상과 구별하기가 어려워서 자세한 병력 청취와 고민이 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노인에서는 한 가지 약물을 써서 최소 용량으로 조절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로 또 여러 가지를 드시고 계시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약물 상호작용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물의 흡수가 떨어져 있고 위장관의 운동성도 다르고 약물의 분포도 이제 젊은 사람들과 다르고 배설 기능도 떨어져 있어서 약물의 부작용이 쉽게 나타날 수가 있고 효과 또한 이제 좀 적을 수가 있어서 다른 이제 젊은 사람들에서의 치료보다 조금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이제 또 말씀드릴 것이 노인 뇌전증에서 우울증이 굉장히 흔합니다. 뇌전증 환자에서 일반적으로 우울증의 병발률은 20에서 30%인데 노년 환자에서는 그것이 50%까지 올라갑니다. 알아두실 것은 우울증이 있을 경우에 비교적 안전한 약은 라모트리진이라고 알려져 있고 여러 가지 약들이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레베티라세탐, 케프라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우울증이 악화됐을 경우에 약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성분들에서 뇌전증과 관련해서 궁금하실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임기 여성들일 경우에는 뇌전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이나 임신, 출산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몇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비타민, 특히 엽산의 보충과 임신이 경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뇌전증 약물이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뇌전증이 유전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임기 뇌전증 여성은 엽산 복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경관 결손은 보통 임신 초기에 12주 내에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뇌전증 약물에 의해서 발생 확률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임신 3개월 이전 그리고 임신 초기에는 매일 엽산을 4mg 이상씩 복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함으로써 신경관 결손 장애를 70%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신의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임신 가능 여부, 그리고 임신의 시점, 그리고 임신할 때 약물을 복용할지 등등을 상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뇌전증과 약물 복용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야 하고 뇌전증 담당 주치의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임신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 중단을 하고 임신을 할지, 그리고 약물을 유지하면서 임신을 할지입니다. 약물을 중단하고 임신을 하기 원한다면은 약물 중단 시점까지는 피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 경구용 피임약의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해서 필요하다면은 부가적인 피임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약물의 중단은 절대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환자와 상담 후에 담당의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 최소 2년 이상 경련 재발이 없었고 뇌파 소견이나 뇌전증의 종류 등등을 고려했을 때 약물을 중단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약물을 중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물을 중단했으면은 약 6개월간은 봐야 됩니다. 그 동안에는 피임을 병행을 하고 6개월간 경련 재발이 없는 경우에는 피임을 멈추고 임신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경련이 재발했을 경우에는 약물을 드시면서 임신을 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임신 중에 이제 경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약물을 재개하시면서 임신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에는 3분의 1은 경련이 호전되고 3분의 1은 변화가 없고 3분의 1은 악화됩니다. 경련이 재발했을 경우에는 산부인과 검진과 뇌전증 담당의의 진료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간헐적이고 경미한 발작은 환자나 이제 태아에게 안전합니다. 영향은 미미합니다. 그리고 약물을 유지하면서 이제 임신을 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약물 중단에 따른 경련 재발의 위험성이 약물 자체의 위험성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약물을 유지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고 그리고 약물 유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약물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약에서 임신 2, 3분기에 약물을 증량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신장을 통한 배설이 증가하고 체내 수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약물을 증량할 필요가 있을지, 증량을 얼마큼 해야 될지는 뇌전증 담당의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뇌전증 관련한 이제 태아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적인 여성에서 주요 선천기형이 발생할 확률은 100명 중에 2명 정도입니다. 항경련제를 중단해서 이제 중단 후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일반적인 여성과 똑같지만 임신 중에 항경련제를 복용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약 2배 정도 올라갑니다. 주요한 선천기형은 신경관 결손 그리고 국외순, 국외열, 그리고 심장기형, 요도기형 등이 있습니다. 위험인자로는 경련 조절이 잘 되지 않았던 경우나 항경련제 종류가 많고 용량이 많았던 경우 그리고 특정 항경련제를 복용했던 경우 그 대표적인 예로는 발프로인산이 있고 항경련제 사용으로는 일부 위험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요새 사용하는 항경련제로는 대부분의 태아는 사실 건강합니다. 그래서 약을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괜찮고 다만 이제 발프로인산 제품명은 데파킨, 오르필 등이 있는데 이런 약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것은 이제 항경련제와 태아 이상 관련성에 대한 표인데 발프로인산은 저용량에서도 이제 5% 정도의 위험성이 있고 많이 쓰는 라모트리제는 보통 400mg 이하로 쓰는데 그럴 경우에는 위험성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복합 항경련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발프로인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른데 없는 경우에는 약 4%, 있는 경우에는 거의 9%로 굉장히 높습니다. 분만 시에 뇌전증이 발작할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100명 중에 한 명에서 2명 정도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만 과정 중에서도 이제 임신 시 유지하셨던 약물을 지속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무통분만은 실행 가능합니다. 또 알고 계셔야 될 것이 효소 유도하는 항뇌전증 약이 있는데 이것을 복용할 때에는 출산 4주 전부터 출혈 예방을 위해서 경구 비타민 K 제제를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태어난 태아에게도 비타민 K를 근육 주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유는 대부분의 항경련제에는 모유에도 경련제가 포함이 됩니다. 다만 그 양은 산모 내 혈액 내 양과 유사하거나 낮기 때문에 분만 직전에 약을 증량하거나 추가한 경우가 아니면은 신생아는 이미 엄마 뱃속에서 그 약을 경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모유 수유는 대부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신생아가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아니면 깨우기 힘든 경우, 젖을 잘 빨지 못하거나 피부 발진이 있는 경우에는 약을 이제 줄이거나 바꾸기 위해서 뇌전증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뇌전증의 유전 확률은 약 10% 미만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조금 유의해야 되는 것이 뇌전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뇌전증의 원인이 되는 유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이제 월경 주기에 의해서 뇌전증 발작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월경 주기는 평균 28일 정도이고, 월경 주기 내에서 에스트로겐 농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면은 경련 발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점이 배란 시점, 그리고 월경이 시작될 때, 월경 중간에 그럴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제 이런 시기에 그 경련 발작을 조금 더 많이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 가지고 생리 주기가 일정하고 증상의 주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경향이 뚜렷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만 추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런 경우에 많이 쓰이는 것이 클로바잠이라는 약물입니다. 또한 뇌전증에 의해서 월경 주기가 이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너무 짧거나 너무 길거나 아니면 생리 기간이 너무 길 경우에는 약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갱년기 호르몬 치료입니다. 호르몬 보조요법에는 또 에스트로겐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경련 악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뇌전증 여성 환자가 갱년기를 겪을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 없는 클로니딘이나 아니면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나 질정 등으로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에 이제 리비알, 티블론이라는 약이 에스트로겐 작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유방이나 자궁 내막 조직에 대한 자극이 적어서 각광받고 있는데, 아직 뇌전증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다. 또한 뼈 건강을 말씀드리면은 효소 유도 약물은 뼈 건강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는 발프로인산도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이러한 약들을 드시는 분들은 칼슘이나 비타민 D를 매일같이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요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첫 경련 발작을 겪었을 때 병원에 방문해서 경련 발작이 맞는지 그리고 유발 발작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유발 발작일 경우에는 뇌전증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뇌파랑 MRI를 촬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뇌전증이 맞을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원칙입니다. 약 종류나 용량 등은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본인이 복용하는 약의 종류와 부작용은 알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작의 주요한 원인은 약, 술, 잠이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경련을 했을 경우에는 다치거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안정하는 것으로 보통 충분합니다. 하지만 전신 발작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중간에 회복 없이 2번 이상 연속적인 발작을 할 경우에는 응급실로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은 가급적 한 가지 약을 최소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약물 부작용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가임기 여성들은 상의하에 계획된 임신을 하시되 약제 유지는 보통 가능하고, 임신 초기에 특히 엽산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정도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메이 0211님이 아이가 엔젤만 증후군으로 생후 4개월부터 이제 경련 강직약을 먹고 있고, 경기파와 비슷한 뇌파가 나와서 경련은 이제 만 3.5세 됐는데 좌측 전두엽에서 경기파가 나오는데, 매일 밤 자다가 보여주신 영상 중에서 마지막 모습과 비슷한 거를 보이는데, 의사 선생님들도 경기가 아니고 강직이 있다고 한다. 다른 질환은 없는 건지 의심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3.5세면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서 다른 원인 예를 들면은 가성 발작 이런 것들이 있을 나이는 아니고요. 좌측 전두엽이면은 사실 저희가 보여드린 비디오의 영상이랑 비슷한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디오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사실 진짜 많고, 특히 난치성 뇌전증인 경우에는 이게 뇌전증 발작인지 아니면 다른 증상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확실한 거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뇌파를 같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 정도 입원을 해가지고 비디오 뇌파 검사를 해가지고 비디오를 같이 보면서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뇌파상에서도 실제 경련파가 있었으면은 뇌전증 발작인 거고, 아니면은 다른 원인에 대해서 치료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미숙님께서 트릴렙탈 복용 중인데 케톤식 식단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음을 주셨는데, 이건 사람마다 너무 다릅니다. 그 케톤식 식단은 그 난치성 뇌전증에서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릴렙탈 복용 중이라고 해서 뭐 도움이 되고 될지 말지를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주치의분께 물어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마살 님께서 아이가 4년째 오르필 센티를 복용 중인데 10년 정도는 복용을 해야 안전하게 중단할 수 있는 것인가요? 사실은 이제 10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아이가 몇 살인지 그리고 어떤 뇌전증인지 이런 것들이 좀 참고가 되는데 보통 뭐 소아뇌전증일 경우에는 특정 증후군은 그 나이를 지나면은 약을 이제 중단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고가 되고, 그리고 10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약물을 잘 복용을 하면서 2년 이상 경련 발작이 없이 조절이 되고, 그러면서 뇌파랑 MRI 소견을 봐서 뇌파도 괜찮고 MRI 상에서도 경련을 일으키는 병터가 없으면은 중단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항경련제를 임신 중에 먹으면 구개열, 구개순 생길 가능성이 왜 높아지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이제 그 학문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왜 높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완전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태아가 발달할 때 발생할 그 필요한 여러 가지 신호 전달 물질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신경세포나 다른 이제 그 상피세포 등등이 발전하면서 발생을 하면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약을 먹으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제한되거나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 주신 것이 전신발작 뇌전증 같은 경우는 치료될 확률이 어떤가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전신발작 뇌전증은 국소발작 뇌전증이랑 비교해서는 치료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전신발작 중에서 뭐 소아 뇌전증, 소아 이제 뇌전증 중에 일부, 그리고 이제 결신 발작을 하는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먹으면은 자연스럽게 치료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신 발작 중에서도 어떤 뇌전증 증후군인지, 그리고 뇌파소견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평생 약을 먹을지를 판단을 하는데, 일부 그 청소년 근간대성 뇌전증 이런 이제 뇌전증이 있는데 굉장히 흔합니다. 전신발작 뇌전증의 되게 흔한 원인인데, 그런 경우는 약을 하나만 써도 조절이 잘 되는데 약을 끊었을 경우에는 약 70에서 80% 정도가 뇌전증 재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은 평생 약을 드시는 게 조금 안전한 선택입니다. 차미숙님께서 잘 때만 잠꼬대 하듯 몇 초 동안 몸이 경직되고 딸꾹질하면서 잠이 들어요. 이거는 아까 이제 트릴랩탈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주신 분인데, 들어서는 사실 알기가 좀 어렵고 어떤 이제 뇌전증인지, 그리고 뇌파 소견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거가 경련 발작이 맞는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딸꾹질 자체도 사실 비특이적인 증상이고, 그래서 판단하기가 이걸로는 좀 어려워서 좀 궁금하시면은 한번 방문을 하셔서 필요하면은 검사를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김명희님께서 질문 주신 것은 드라베 증후군 아이입니다. 케톤식이 미주신경 자극술을 했지만 그닥 효과가 없었어요. 대마 오일도 복용 중인데 신약이 나온 게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도움을 꼭 필요하신 상황이고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소아뇌전증을 전문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은 소아뇌전증 전문하시는 소아과 선생님도 이런 강좌를 나중에 열어서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러한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고,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정보가 조금 이제 부정확할 수 있어서 소화 이렇게 어려운 케이스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이제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연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질문인데, 라믹탈 10년 정도 먹고 있습니다. 장기 복약 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라믹탈은 비교적 장기 복용 시 괜찮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약 처음 시작하면서 크게 이제 불편한 게 없으셨으면은 장기적으로 드셨을 때 그냥 크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3.5세 아이가 경련약과 강직약을 같이 복용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그리고 잠을 잘 못 자서 1년쯤 클로나제팜을 복용했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잠을 못 자서 클로바잠으로 변경했습니다. 클로나제팜은 너무 오래 먹지 말라는 말을 들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복용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클로나제팜을 뭐 얼마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클로나제팜 용량이 또 궁금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아주 과용량으로 쓰지 않으면은 뭐 남용이나 오용의 확률은 0.5% 미만입니다. 클로나제팜은 클로바잠이랑 사실 거의 본질적으로는 같은 이제 약인데, 좀 강직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은 클로나제팜, 그리고 경련에 초점을 맞추면은 클로바잠을 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클로나제팜을 너무 오래 먹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특별하게 뭐 장기 복용했을 때 위험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어서 특별한 기준은 없고, 너무 많은 용량이 아니면은 장기 복용해도 비교적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QU2님께서 뇌혈관기형, 이를테면은 모야모야병 같은 이제 경우에는 난치성 뇌전증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지, 항뇌전증제를 장기 복용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뭐가 있을지 등등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모야모야병으로 인해서 뇌전증이 생기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 모야모야병 때문에 한 이제 수술이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발생한 뇌출혈이나 뇌졸중 같은 경우에 그것이 이제 뇌전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전증의 원인이 중요한데, 뇌졸중만 있을 경우에는 비교적 소량의 약물 하나 정도로 잘 조절이 되고,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원인에 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조절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모야모야 병이 중요한 건 아니고, 모야모야 병으로 인한 이제 뇌졸중, 뇌출혈이 중요하고, 뇌졸중이면은 이제 난치성일 가능성은 높지 않고, 뇌출혈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하나를 썼을 경우에는 50%, 두 개를 썼을 경우는 약 70%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뇌전증제를 복용했을 때 장기적으로 문제가 뭐가 있을지, 그러니까 약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뭐 특정 약을 물어봐 주시면 좀 더 나을 것 같고, 케프라나 뭐 라모트리진 아니면은 뭐 라코사마이드, 이런 약들은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약들에 비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베이021님께서 아노렉스 단트롤린이랑 이제 경련약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이제 이 약을 처방해 주신 분들은 많을 테고, 아노렉스와 경련약을 같이 이제 처방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고, 그 뭐 구체적인 경우를 또 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레지나 H님께서 멍하고 늘어지는 경기를 하는 아이입니다. 최근 전신 발작은 없고 멍한 경기만 하는데, 멍하고 의식이 없고 늘어져서 동공에 반응이 없는 증상도 5분 이상이면 응급실 가야 하나요? 이게 좋은 질문인데, 5분 기준은 전신을 떠는 발작이 5분 이상 안 멈추면은 응급실을 가야 한다. 게 원칙이고, 사실 이러한 양상의 경기일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봐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떠는 양상이 없으면은 그것 자체로 이제 뇌에 뭐 비과학적인 손상이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좀 더 적고, 그래서 떠는 게 없는 경기일 경우에는 보통 15분까지는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틱 같은 경우에도 뇌전증에 속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제 진단을 할 때 뇌전증을 감별하는 것이 필요해서 보통 뇌파를 찍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ICNSU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 뇌전증 약을 먹으면 부작용으로 칼슘, 비오틴 등 영양소 결핍될 수 있다 해서 종합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도움이 될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영양제는 종합 비타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뇌전증 약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는데 굳이 이것저것 다른 영양제를 챙겨 드시지는 말고 종합 비타민 정도 드시고 그리고 식사 잘 하시면은 일반적으로 괜찮습니다. 하루 하나님께서 뇌전증과 틱불안도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뇌전증이 일반적으로 정신과적 질환에 많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정신과적 질환이 약 30%에서 60%까지 있고 그 중에 주요한 것이 이제 불안장애입니다. 틱도 같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많이 이제 연관되는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사랑님께서 질문 주신 것인데 양성 롤란드기입니다. 약으로 경련이 잡히긴 했지만 뇌파상 발작파는 낮에도 보인다고 하셨고 수시로 손저림 증상이 있는데 이 저림 증상을 전조로 봐야 할지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손저림 증상이 또 굉장히 흔한 증상이고 다른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맞습니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어렵고 이런 경우에 한번 이제 뇌전증 주치의와 상담을 해서 그것이 얼마큼 전조를 시사하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은 하지만 손저림은 다른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뇌전증과 갑상선 질환은 동반되나요? 제가 특별하게 갑상선 질환이 이제 더 동반된다고 알고 있지는 않는데 뇌전증이 일반적으로 내분비계 질환의 이제 발생 위험도를 2배 정도 올립니다. 그런 면에서 갑상선 질환의 동반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열님께서 동정맥류라서 수술받고 100일이 지났습니다. 뇌전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조금 어려운데 동정맥류 자체는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도 뇌전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치나 아니면은 크기나 합병증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위험도는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발작을 경험한 적이 없으면은 굳이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발작을 경험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에 발생할 위험도에 따라 가지고 그 치료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이제 방문을 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특히 소아뇌전증 환자분들과 이제 환모님들께 많은 대답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 좋은데, 다음 기회가 되면은 또 이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박은혜님 질문인데, 약은 단일로 쓰는 것이 좋은가요? 복합으로 쓰는 것이 좋은가요? 질문을 주셨는데, 당연히 단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단일로 최대한 써보고, 안 되면 복합을 하는 거고, 단일로 썼을 때 이제 들을 확률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 50%, 그리고 거기서 안 됐을 때 복합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뇌전증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